기억을 품는 게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고통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그러니까 기억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어. 오늘의 작품은 로이스 로리가 쓴 1993년 뉴베리상을 수상한 기억 전달자입니다. 이 작품은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가 박탈된 통제와 감시 사회를 촘촘하게 그려내고 인간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며 독자에게 미래 사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 욕망과 욕심으로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써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기에 미래 인류는 그 위험을 제거하는 사회를 구축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 노동, 죽음, 노화, 성, 인종장애 문제들을 소설은 골고루 다루고 그것들을 이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통제하는지 보여줍니다. 골치 아픈 문제와 그로 인한 위험을 제거한 사회는 늘 같음과 안전을 유지합니다. 그야말로 유토피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유로운 선택과 권한들을 박탈당한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 삶이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복, 사랑, 쾌락과 같은 감정도 불행과 질투, 미움을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통제와 감시의 미래 사회에선 금지된 것들입니다. 그런 사적이고 기본적 욕망과 감정까지 통제당한다면 우린 진정한 인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무조건 좋은 결과만 가져왔을까요? 우리 인류는 잘못된 선택으로 초래된 전쟁과 대학살이라는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결과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자유선택의 오류에서 오는 고통과 위험을 고려한다면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소년 문학이라고 단순히 치부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 권한이 무제한 주어져야 하는가? 동시에 안전한 통제 감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아니면 통제와 감시가 없는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개인성을 확보해 주는 것인지? 다가올 미래 사회를 위한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등의 것을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기억 전달자의 시간적 배경은 어느 미래 시점이고 공간적 배경은 조너스라는 이제 12살이 되는 아이가 성장한 공동체 마을이다. 조너스는 12월에 있을 12번째 기념식을 오래 기다려왔지만 그날이 다가올수록 왠지 모를 불안에 휩싸인다. 12살이 될 아이들에게 직위가 주어지는 행사라 가장 중요한 기념식이다. 조너스는 7살 난 여동생과 보육사인 아버지, 법무부의 주요 직책이 있는 어머니와 함께 기초 가정을 구성한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가족이 모두 모여 고백 의식을 할 때 조너스는 다가오는 12살 기념식으로 인한 복잡한 감정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한다. 먼저 동생 릴리의 고백 의식이 끝나고 아버지의 고백 의식이 있었다. 그는 요즘 성장이 더딘 남자아이가 어떤 기초 과정에도 배정되지 못하고 임무 해제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한다. 임무 해제는 노인과 발달이 부진한 아이들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버지는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자신이 집으로 데려올 수 있게 위원회에 요청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뒤이어 어머니의 고백의식이 이어지고 조너스의 차례가 된다. 12살 기념식에 대한 조너스의 걱정을 들은 부모님은 많은 변화가 올 것이지만 12월 조너스에게 주어질 직위는 원로들이 세심히 고려해 지정하는 것이라 그의 성향에 맞게 지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준다. 조너스는 부모님의 말에 어느 정도 위안을 얻는다. 며칠 후 아버지가 말한 아기가 조너스의 집에 온다. 기초과정이 지정되지 않은 아이들은 번호로 불러야 하지만 아버지와 가족들은 그 아이를 가브리엘로 부르기로 한다. 시간은 흘러 12살 기념식이 다가왔다. 놀랍게도 조너스는 기억 전달자의 직위를 얻는다. 기억 보유자, 즉 기억 전달자의 직위는 과거의 모든 기억을 전달받고 보유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전달자에게 고스란히 그것들을 전달해야 한다. 마을의 원로들이 조언과 지혜를 필요로 할 때 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우 명예로운 직위이다. 그래서 기억 전달자와 조너스가 훈련을 하는 동안
당국과 가정, 학교 교육기관 어디에서도 그는 관찰과 교정의 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몇 가지 규율들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지금의 기억 보유자는 오랫동안 그 직위에 있었다. 사실 10년 전에 새로운 기억 보유자가 있었으나 그가 임무 해제되었으며 그가 가졌던 기억들이 풀려나 마을 사람들이 그 기억을 공유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때의 실패로 원로들은 기억 보유자 지정에 더 세심한 신경을 썼다. 먼저 훈련이 시작되자 기억 전달자는 조너스에게 행복했던 기억들, 눈, 썰매 타는 기억을 전달한다. 어느 날은 아름다운 색감을 인식하는 기억과 사랑이라는 감정도 전달한다. 조너스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좋았다. 하지만 훈련이 거듭될수록 조너스의 마음에 점점 의문이 싹트기 시작한다.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가? 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나? 기억 전달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의미일 수 있지만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너스는 좋은 기억뿐 아니라 햇볕에 타는 작은 아픔과 다리가 꺾이고 부러지는 느낌, 전쟁이라는 폭력 상황과 굶주림과 죽음과 같은 극단의 고통도 전달받는다. 그래서 조너스는 때론 자유로운 선택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나날이 훈련의 강도가 더해갈수록 조너스는 행복하고 좋은 기억보다 고통스럽고 비참한 기억들로 힘들어한다. 만약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기억과 경험을 공유한다면 기억 전달자와 자신이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함께 한다면 문제 해결도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질문한다. 기억 전달자는 조너스의 말이 맞지만 이전에 어떤 낯선 기억과 경험들이 공유된다면 마을 사람들은 불편함과 부담을 느낄 것이며 그걸 원치 않을 거라 대답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이 돌보는 일란성 쌍둥이 중 몸무게가 미달되는 아이를 자신이 임무 해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너스는 임무 해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기억 전달자는 임무 해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녹화된 영상을 조너스에게 보여준다. 조너스는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몸무게가 작은 쪽의 일란성 쌍둥이에게 주사기를 놓아 죽이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먹는다. 조너스는 임무 해제라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고통으로 울부짖는다. 그리고 조너스는 결심한다. 자신이 보유한 경험과 감정의 기억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기억 전달자는 조너스의 말에 동의하고 마을을 변화시킬 계획을 짠다. 나의 일은 그걸로 끝날 거야. 마을 사람들이 변화하고 기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다음에 말이야. 내게 감사한다, 조너스. 내가 없었다면 난 결코 마을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너의 역할은 탈출하는 것이고 나의 역할은 여기 머무르는 거야. 기억 전달자는 마을 사람들이 기억을 공유하게 될 때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기에 남기로 하고 조너스만 탈출하기로 한다. 그가 마을에서 탈출한다면 조너스의 기억이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다가올 12월 기념식을 탈출 D-Day로 삼고 준비한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기 가브리엘이 임무 해제될 거라는 소식을 아버지에게서 듣게 된다. 조너스는 가브리엘을 살리기 위해 계획을 앞당긴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저서에서 통제와 감시 사회에 대한 예로 파놉티콘이란 교도소를 거론한다. 그것은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덤에 의해 설계된 제수 수용시설이다. 벤덤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경제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감옥을 설계한 것이다. 교도소는 중앙의 빈 공간에 높다란 탑 모양으로 위치한 감시소가 있고 그 감시소를 중심으로 여러 층의 높이의 원형 형태로 죄수들의 감옥이 배치된다. 그 중앙에 위치한 감시소는 원형으로 둘러싼 죄수들의 감방을 위에서 아래로 360도 모두 감시할 수 있다. 게다가 감시자들이 위치한 중심은 어둡게 되어 있어서 죄수들이 감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죄수들이 감시자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파놉티콘 모양의 감시는
감시자가 있던 없던 감시 기능이 항시 작동된다. 기억 전달자에서 그려낸 마을 사람들을 감시와 통제하는 체계는 푸코가 말하는 페놉티콘 교도소의 체계와 유사하다. 사람들은 규칙과 규율로 여러 층위로 빈틈없이 육체와 정신을 통제당하지만 감시자가 누군지 통제자가 누구인지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감시와 통제 체계는 자율적으로 잘 작동된다. 먼저 가장 기본적 단위의 감시는 규율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개인 각자의 자기 검열 시스템이다. 조너스와 다른 이들은 모두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이 규율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한다. 감정과 느낌이 강한 어휘는 제거하고 가장 중립적이고 명확한 정보 전달만 가능한 언어를 사용한다. 두 번째 단계는 기초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하루를 끝내며 이루어지는 가족 구성원 간의 고백 의식, 아침에 하는 꿈 고백, 색감을 구분하는 감각과 그리고 성적 욕망을 통제하는 알약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전체의 감시와 통제 체계이다. 정보, 출산, 성, 질병, 노화, 날씨, 교통까지 정신적, 육체적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른다. 미래 사회는 한 인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실 조너스의 마을에서의 이런 빈틈없는 통제와 감시 기능은 첨단 과학기술 개발과 발전이 있기에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는 결코 늘 같은 상태를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어. 지금도 유전 과학자들은 다른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거야. 소설 속 기억 전달자가 조너스에게 하는 말이다. 최근 오픈 AI가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GPT에 대한 뉴스는 우리 일상의 한층 인공지능과 함께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열릴 인공지능의 시대의 가능성과 인간과 AI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에 대한 추측이 무성한데요. 어떤 이들은 노화와 죽음을 통제, 그리고 실생활의 기술적 편의성과 효율성, 인간을 뛰어넘는 다양한 능력들을 맛볼 생각에 벌써부터 들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들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며 인간은 더 이상 생산 노동이라는 영역에서 의미 창출의 존재가 될 수 없을 것이라 비관합니다. 하지만 기술 혁신이 인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쓰이게 된다면 기억 전달자에서 그려내는 미래 세상이 우리에게도 그리 멀지 않은 듯합니다. 지금 세계는 저출산, 노동 문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의 혁신 기술에 박차를 가합니다. 물론 유전자 통제로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골라넣고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줄기세포 주사로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그리고 범죄가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고대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사회, 이데아의 세상이 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데아의 세상엔 동굴한 어두운 그림자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아이는 제거될 수도 있고 의료시술에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비참한 질병과 노화의 과정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정 수준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사회적 지위와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겠죠. 잘생긴 배우 톰 크루즈가 주연한 필립 K. 딕의 공상과학 소설을 영화화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선 미래 범죄를 예측하는 범죄 예방국이 등장합니다. 범죄 예방국에선 범죄가 일어나기도 전에 범죄를 예측해 예비 범죄자를 처벌합니다.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범죄 없는 세상을 이루려는 인간의 욕망은 인권과 인간 존엄을 의미 없는 단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디스토피아적 가능성이 단지 무시무시한 상상과 기우에 그치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에 와서 경쟁에 불이 붙은 기술 발전을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30년 전 1993년에 출간된 기억 전달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